강호순을 직접 면담하셨다고요? 네. 진술 태도는 어땠나요? 강력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자주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의대로 상황을 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강호순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특성을 드러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진술들, 자신이 이제 불리할 게 없다라고 하거나 좀 가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우쭐대면서 장문의 진술을 하면서 좀 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반면에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선을 벗어나는 그런 진술을 할 때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 얘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입을 이제 닫아버렸는데요. 이런 대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통제권 아래에 이런 행위들을 하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하지만 뭐 반성의 기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강호순을 면담했을 때 나타났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범행 당시 그리고 범행 직후에 이 사람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 뭐냐면 잡힐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검거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살인을 할 것 같고 그때 다시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혔으면 사람을 계속 죽였을 것 그런 같다는 소리네. 느낌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범행을 더 이상 못 이어나가고 자신이 잡힌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거지 뭔가 죄책감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는지요? 네, 강호순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비됐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이니까 태우고 나니까 성폭행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했다. 강간을 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도 자신은 이제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의 죄의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비됐다라는 건 자기가 원래 이렇게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던 걸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마비된 것 같다 이 뜻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게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라고 본인이 물어봐요? 네, 스스로도 자기도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 그런 게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진술 분석하신 분이 우리 김미영 분석가님이셔서 그렇지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 앉아 계셨으면 맞아, 뭐라고 이 말을 하셨을 것 듣고 가만히 사이코패스냐고 넘어가기. 나한테 물어보면요. 네. 당연히 뭐 맞다고 해주겠죠. 뭐. 강호순은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냐.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인 거죠. 이게 진짜. 강호순이 그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차에 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혹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한 것이 있나요? 강호순은 이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신은 혹시 뭐 사귀고 싶은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차에 태울 때에도 뭐 억지로 태운다거나 강제로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뭐 손쉽게 탈 수 있었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옷을 잘 입었고 좋은 차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좀 괜찮게 생기고 말도 잘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보거나 범죄자로 인식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솔직히 이렇게 사진 보면 보고 있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주 작가님은 어떻게 앞에서 이런 말을 듣고 웃음을 참으셨어요? 진짜 어떤 솔직히- 반응을? 저는 사실 이제 범죄자들 만날 때 약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범죄자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 조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신이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가능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던가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이 사람 관계에서 라포가 깨진다던가 아니면 그걸 자신이 이게 옳은 일, 타당한 것을 했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라는 식의 반응만 할 뿐이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무표정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 평소에도 별로 표정은 없는 편이라서요. 강호수는 정말 우리가 1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사람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 태우려는 여성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이 어떻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자기가 갈 피해자가 가려는 부분을 예측해서 뭐 그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10번을 물어보면 한 7, 8명의 피해자들은 다 동일하게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익힌 상태에서 그렇게 예측해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안심할 것 같아요. 더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면은 아 동네 분인가 보다. 그래서 되게 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길을 잘 알아도 뭐 내가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동승한 여성 피해자한테 길 안내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래야지 이제 여성들한테 동정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부탁이 들어오면 사실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은데 내가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이용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타면은 성폭행 시도하고 그다음에 어디 매장해야 되겠다 이런 거 머릿속에 다 아마 이미 그려놓고 수행에 나섰던 걸 보여요. 오히려 좀 어리숙하게 길을 예. 모르는 척해야 그렇죠. 상대방이 또 경계를 덜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머릿속으로는 몇 분쯤 가면은 이제 좀 깜깜한 골목이 나오니까 여기서 알고 해야지. 있죠. 예. 그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할 때부터 저 여성을 살인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겠죠. 강호순의 표현이 딱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길래 태웠다. 태우고 나니까 강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다. 강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살인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 피해자가 태워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보니까 이제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너무 강하게 이제 반항을 하다 보니까 폭행하고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일이 커져서 살인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지 자신이 원래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게 그 얘기 아닌가? 아니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 태웠다고 차에 태웠다고 이렇게 행동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오히려 탓하듯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뭐 차에 태웠다고 누가 다 그렇게 하는 너무 그러니까 차만 태워달라 그랬지 누가 강간하라 그랬어. 그 차 태워달라 그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말 말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이코패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저 얘기 들은 바로는요. 강호순이 집에 가가지고 이 수색할 때 보니까 진짜 고급 양복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착착착 다 걸어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옷 같은 것도 범행에 이용하려고 준비했던 거라는 거죠, 이건. 그게 맞는 거죠, 부합하는 거죠. 작업복이네요. 범행 범행 작업복. 작업복이죠,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 이제 강호순의 경우에는 그런 조작, 상황에 대한 조작과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는 것,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외모적인 특성, 좋은 차라는 이런 조건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이제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독특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여성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 여성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뚱뚱하지만 않으면 된다. 사람들이 만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몸매라던가 얼굴 혹은 성격이 잘 만나야 만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게 그런 그냥 게 정말 없다는 거예요. 닥치는 구분이 대로 없죠. 최대한 많이 이런 건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걸 왜 사전에 평가를 해야 되느냐. 사전에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거는 만나보고 접했을 때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말을 잘 들었다. 혹은 속궁합이 좋았다. 그게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약간 이게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게 까다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개별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오는 그렇게 말이 보는 것도 아닌가 맞을 것 싶어요. 여성을 하나의 뭐 인격체로 뭐 대했다던가 아니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대상으로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대상으로만 이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성 100명을 본인 말로는 뭐 100명도 사귀고 또 결혼도 4번이나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연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사기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여성은 있으니까 왜 그러면 그 여성에게는 사기자라고 했느냐라는 질문했을 때에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에게 사기자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사기자고 하는 건 뭐 그냥 알고 지내자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누군가와 사귄다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호순에게는 사귄다는 뜻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아는 관계 정도로만 되고 그렇다면 어떤 애착이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한 것이지 어떤 하나의 인격체, 가치나 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성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일하던 동료나 동네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난 멀쩡하게 일하면서 살긴 힘들고 여자 등치는 게 제일 쉽다라는 말을 한 거를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주위에 소개팅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또 이런 증언까지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여자라는 게 하나의 인격체 그리고 하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쾌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자기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겼냐랑 상관없이 그냥 딱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또 결혼한 상태에서도 또 소개팅을 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다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 입장에선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니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굉장히 자주 갖고 또 중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게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많은 그 결혼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그 사이코패스 측정하는 그런 요소 중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중혼이라는 건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결혼하는 거죠. 2중, 3중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한꺼번에 뭐 2중, 3중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가능해요, 행정적으로? 신고를 한 번밖에 못 혼인 하잖아요. 신고는 할 수 없지만요. 결혼식은 몇 번씩 올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고 예, 하는 그런 거죠.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강호순도 네 번째 아내와 동거하면서 다른 내연녀를 만들었고 범행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문란한 성관계, 중혼 뭐 이런 것들이 강호순한테 관찰되는데요. 사실 사이코패스가 왜 이렇게 문란한 성관계와 중혼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뇌 발달 문제,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불리우는 이성과 관련된 엽과 변연체라고 불리는 어떤 본인의 본능에 충실한 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한번 들었는데 사이코패스의 예, 뇌구조. 뇌 커넥션이 사실은 조금은 잘 돼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본인의 욕망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여성에 대해서 그냥 도구체로 생각하는 그런 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그냥 사이코패스네요. 강호순, 또 정남규, 유영철 이 연쇄 살인마 중에 이 강호순이 다른 점이 있나요?
정남규와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들과 다르게 이제 강호순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이 뭐 불우했다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평범하게 자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강호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좀 심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예, 주사요? 아버지가 주사가 좀 심했고 흔히 있는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를 좀 약간 포갑하는 정도의 그런 성향은 있었지만 강원순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유 없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그러고요. 가정 형편도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먹고 사는데 이상 없을 정도로 논밭을 붙이면서 살았고요. 또 가족 상호 간의 어떤 큰 갈등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좀 잘했고 그다음에 도벽이 좀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여성들 앞에서 눈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많이 변했고요. 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 다른 일반 범죄자들의 어떤 자라온 환경하고 비교할 때는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정남규나 유영철하고 좀 다른 게 자라온 환경에서도 다르지만 범죄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네. 아까도 그냥 했어요 이렇게 그냥, 대답하는 것처럼 특별히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가 있다거나 뭐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거나 그걸 표출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영철과 정남규 그리고 강호순 사이에는 이제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유영철과 정남규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어떤 분노를 M1 피해자들에게 치안해서 범행 행각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의 경우에는 순전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전형적인 쾌락형 이제 연쇄살인마 라고 볼 수 있고 2009년 당시에는 연쇄살인의 새로운 전형의 출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쾌락형.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변태, 쾌락형, 연쇄 살인마. 맞잖아요. 변태잖아요. 맞아요. 연살인범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뭐 순수하게 살인 그 자체만을 저지르면서 희열을 느끼는 쾌락형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상대를 내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면서 권력형 내지는 뭐 힘의 과시형 이렇게 부르는 범죄자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질환, 망상형 그런 그 연쇄살인범이고 분류가 여러 개 있는데 아마 강호순이가 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그 이전에는 쾌락형 순수하게 살인 자체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살인하는 쾌락형 범죄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최초죠 이게. 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어린 시절에 문제가 없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도 없고 이런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살인을 이렇게 저질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그 연쇄살인범들하고는 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좀 보면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룸으로 그 피해자들을 불러들이는 행태를 나중에 취했고요. 그다음에 정남규는 우리 한번 다뤘지만 노상에서 돌려 세워가지고 정면에서 공격하거나 뭐 물론 후반기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서 이제 뭐 방어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이지만요. 강호순은 철저하게 차입니다. 예, 뭐 처음에는 그 SUV 차량을 타다가 고급 세단을 타다가 이런 식으로 차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살해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그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그걸 선정한 게 강호순 입장에서는 차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순의 특징 중 하나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장소로 도로변을 사용을 한 것인데요. 강호순은 사실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도로라는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익숙하고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호수는 사실 우리 앞에 이렇게 연쇄살인범으로 나타나기 전에요. 이미 전과를 맞습니다. 가졌었어요. 전과 8범이었거든요. 범죄 경력만 보더라도요.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뭐 공동상해 이런 것들이 사실 크고 작은 어떤 사회 법규,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의 약간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와. 21살 때 그 군대 하사관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소도둑질을 한 게 첫 전과 맞아요. 기록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고 거짓말 잘했다면서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과에 기록이 된 것만 지금 팔범이지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얼마나 네. 많았겠어요. 사실은 성범죄 전과도 있었어요. 강호순이 군 생활할 때 혼담이 오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간을 해서 합의금을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고죄가 그 적용되던 때라서 네.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성범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범죄 이력이 좀 남아 있었더라면 향후에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겠죠. 네, 이런 전과 기록 이전에 많은 문제 행동들을 이미 했었는데요. 뭐 중학교 때 매점에 절도 행위를 이제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냥 물건 훔쳐 나오는 거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아, 보통의 일이고 절도도 약간 쾌락형 절도네요.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이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일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가게 주인한테 엄마가 사과를 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표현하기로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관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할 그 당시에도 이전에 서로 훔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장교 부식비를 횡령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됐고 이 살인에 대해서도 사고를 쳤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 그래서 죽였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무엇이 처벌받는 행위인지는 알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상대방 피해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그냥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걸 당한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강호순의 경우에 초창기 삶의 궤적을 좀 살펴보면 그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한 이후에 비교적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제 보험 맞아요. 처음에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시작됐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궁핍한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해결하려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게 전부 11월에서 1월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또 휴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따뜻한 날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랬대요? 이 공백기 동안에 이 사람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을 이제 그만하고 중단하고 축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야산에 벌통을 이렇게 두면서 꿀이나 과일을 판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토지 수용이 됐을 때 영업 보상비를 받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나름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범행이 잠시 멈췄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로는 사실은 범행이 있고 난 이후에 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중단했는데 마지막 두 번째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태워달라고 해서 이제 발동이 걸려서 시작이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실제로 강호순 같은 경우는 장모님 집 그 방화 포함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그 이 건수가 한 7건 정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사지 방을 본인이 차려가지고 네. 고의로 불을 질러서 화재 보험금을 받아먹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등등등 뭐 따져보면 보험금을 총 수령한 게 한 6억 7,780만 원 정도? 건 뭐 7억 가까이 이 보험 사기 행각을 했던 거죠. 와, 7억이면 이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사기 쳐서 좀 먹고 살만 할 때는 그
그 과실을 맛보느라 그 열매를 즐기느라 좀 잠깐 쉬었던 거고 또 돈이 좀 떨어지면 농번기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다시 범행에 나섰던 거네요. 농번기에는 바쁘게 일하다가 농한기에는 무료함을 느끼고 마치 취미생활, 살인을 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범행 후에 특별히 죄책감을 못 느끼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겨울에만 활동하는 게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 농산일이 할 수 농한기니까. 없으니까 사체를 매장하는 것도 굉장히 뭐 1시간 만에 비스듬하게 이제 비탈을 비탈에다가. 어디에다 하는지 미리 파악까지 하고 사실 우리 그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아는 곳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범위를 알고 있다는 게 미리 그러니까 파악을 해놨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일을 했다는 건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도로 상황에 밝고 지리에 밝았다는 뜻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기 차에 옆에 타고만 있어도 뭐 살인에 발동이 걸린다고 표현하는 사람을 마주 앉아서 면담을 하면 안 무서워요? 의외로 이제 검찰 단계에서 오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폭력적인 이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분노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그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은 이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더라도 말을 하지 않는 형태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런 언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에 접하게 되면 내 이 업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이격거리는 맞나요? 책상하고 이 거리는 상당히 일반적인 우리가 조사실 테이블 정도의 거리였고요. 너무 그러면 좁은데요. 네. 좀 더 한 1m 네. 정도는 늘려야 되는데 네, 원래. 제가 면담을 할 때에는 좀 라포 형성도 해야 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속 수감자들의 경우에 그런 돌발 행동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호송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풀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네.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뭐 수사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옆에 모니터링실에서 모니터링이 이제 있어요. 다른 분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 바깥에서 이제 교도관 분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한 상황은 없었는데 이 경우 말고 다른 사건에서 갑자기 이제 범죄자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던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좀 놀랐던 상황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던 것은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하려는 건 아니었었고요. 어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좀 쉬었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앉으시라고 하고 앉아서 요 얘기까지 마무리하고 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강력범죄의 이제 범죄자들이 면담 상황을 이제 통제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통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면담을 할 때에는 그 통제권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지만 전체적인 면담의 통제권 저희가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금 앞에 있는 너무 크게 나오는 이 사진들이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수없이 또 실제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평상시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과거에는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범죄 사건들을 계속 접하면서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걸 좀 중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제 범죄 행각을 벌인 사람들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지만 그 반대로 일과 별개로 이런 봉사활동,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중재적인 것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